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소득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부분 주제가 되겠죠. 소득세. 우리 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세가 있고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기타 소득세는 뭐 한 2, 3년 주기로 출제를 합니다. 특히 이제 기타 소득세에서는 주택 임대와 관련된 그 소득세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뭐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5문항에서 7문항까지 출제되죠. 자, 그러면 우리 소득세 한번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 기초 기본 강의 때도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소득세의 주체는 개인이죠. 그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이라는 그 납세무자가 1년 동안, 이때 1년을 이제 과세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딱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년이라고 해서 달력의 1년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런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이 소득의 유형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다. 인별 과세한다는 거죠. 여기도 인별, 우리 종부세처럼 인별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임대사업소득, 부인은 우리가 뭐 중개사업소득, 합산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거주의다. 소득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 납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을 5월 달에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죠. 네. 그러면 이때 소득의 구분은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분류과세 되는 소득, 분리과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소득 유형 중에는 사업소득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그럼 이때 사업소득은 우리가 건설업 외에 임대업도 있고 매매업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 시험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그런 편이죠. 그 중에서 주택임대업. 자, 그럼 만약에 이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뭐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종합해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반면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소득을 별도로 분류시켜서 과세를 한다는 거고, 분리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로서 원천징수 절차로서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납세무가 종결되는 그런 과세 방식을 우리는 분리과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소득세의 개요 있고 납세문자 별표시 개인과 법인경단체 2번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는데 특히 거주자 비거주자 중요하죠. 거주자가 되면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개인이고 그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이 있다. 그럼 거주가 됐을 때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겠고요. 자, 이때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국내국에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하는 주소지나 거소지가 되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거소지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과세 방법에 보시면은 1번은 종합과세, 2번 분류과세, 분리과세. 자, 분류, 분리가 좀 헷갈리는 말인데 분류는 소득을 나눈다는 뜻이고요.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급여를 줘요. 그러면 급여 소득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다면 요 중간에 이제 급여가 나가겠죠. 그럼 그 급여에서 세금을 뗍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네. 그러면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세금을 떼면 바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분리과세는 뭐라고 됐냐면 소득이나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율로서 원천징수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자, 이자부터 기타까지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분리과세 선택한다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금과 종료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양도나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돼 있고, 자, 중간에 이제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출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때까지 발생한 소득만 내란 얘기죠.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는 주소지나 거소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81페이지 보세요. 8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부동산이나 권리에 대여. 자, 그 다음에 2번 재단에 대여, 3번 채굴권 대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 밑에 노트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별 표시. 자,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상의 권리, 네,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전세권, 용익물권 들어갑니다. 전세권 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대여할 수 있고, 지역권 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지상권, 지역권이에요. 그러면 대여료를 받으면 이것도 사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돼요. 사업소득.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앞에 공익 목적,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익. 네,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공익사업 목적의 대여다. 공익사업 목적의 우리가 대여가 됐을 때는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네, 무슨 소득이요? 기타소득. 공익사업 목적의 대여는 기타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는 사업이 되는 건데 공익사업 목적의 대여는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공익. 그렇죠? 공익을 위한 거니까 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봅니다. 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석합니다. 기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공익자가 들어가면은 기타가 된다는 거. 그럼 기타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 표시되어 있죠. 자, 22에 24, 25에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1번의 밑줄 논바세 임대소득, 2번 주택 임대소득. 자, 그러면 토지 중에서는 논이나 밭을 빌려주고 임대를 받으면 얘는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했을 때도 비과세가 됩니다. 논밭을 우리가 대했을 때도 비과세가 되고 주택을 대했을 때도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주택.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주택 수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택 임대사업소득은 일단 1주택의 임대는 비과세입니다. 1주택 임대는 비과세. 1주택 임대는. 그리고 이제 보증금 받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그러면 보증금은 임대인 돈이었습니까? 임차인 돈이었습니까? 임차인 돈이었었죠. 그럼 임차인 돈을 활용해서 어떤 이자 등의 수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자 등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수익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수익을 우리는 간주 임대료로 보자. 이거예요. 간주 임대료. 자, 임대료로 봅시다. 임대료로 간주하자. 이거예요. 임대료로 간주하자. 이렇게 됩니다. 임대료로 간주하자.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의 임대는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단 고가주택, 단 고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또 고가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 국외소재주택, 국외주택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네. 고가주택 임대나 아니면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외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 임대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채부터는 이제 우리가 과세가 됩니다. 두 채부터는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두 채부터는 과세를 해요. 네. 세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증금은 우리가 과세냐? 아니다. 2주택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간주임대료 계산은 요거는 3주택 이상이고, 자, 요거는 조건이 집이 세 채가 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게 되면, 네, 3억 이상이 아니라 3억 초과합니다. 3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세가 돼요. 대신 세 채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용 85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전용 40제곱미터가 되면 얘는 주택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주택이 두 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증금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택임대사업소득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현재, 12월 말 현재, 양도 현재 균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라든가 해외 소재주택 임대는 제외, 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주택수 계산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자. 다가구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보자. 네,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죠. 다만 구분 등기 표시했을 땐 각각으로 보고요. 공동 소유 주택,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수 계산 별표 씌워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 문제가 확 달라지잖아요. 일단은 한 채인지 두 채인지의 포인트는 한 채가 되면 비과세지만 두 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채인지 세 채인지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주임대로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그러면 뭘로 해석하느냐? 봤더니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보자. 그렇죠? 주택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주택법이 다가구 한 채잖아요. 그렇죠? 다만 구분 등기 했을 땐 구분 등기를 인정해 줘야죠. 우리 등기법 시간에 구분 등기 배우셨죠? 구분 등기 했을 때는 그걸 인정해서 각각을 하나로 보자. 그럼 여러 개의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개의 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작권을 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주택이 있고 갑의 지분이 있고 을의 지분이 있었을 때 갑은 6, 을은 4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요거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작권을 보자.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 됐을 때는 합의해서 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본인도 본인도 집이 있고 그다음에가 배우자도 집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 가지고 있다. 본인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합산해서 봅니다. 합산해서. 그럼 두 채가 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전세권자가 전세를 놓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월세를 놓습니다. 그럼 전전세죠. 그러면 이건 월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 또는 전세받는 주택으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소수 지분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했을 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만약에 요 집값이 뭐 얼마짜리면 10억짜리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율이 40%야. 그러면 소수 지분자지만 지분율이 30% 넘었잖아요. 그렇죠? 넘고 얘가 고가주택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거는 우리가 과세를 하자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소수 지분자죠. 소수 지분자. 자, 요 경우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주택수로 보겠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도 집이 하나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이때는 집이 두 채가 된다 이거예요. 집이 두 채가 된다.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임대 사업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데 비과세는 제외하자. 그다음에 보충하고 간주임대 나오죠. 별표시 넣으시고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건설비나 금융수익은 추계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소형주택. 자, 소형주택은 제외했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고 엔드 균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40제곱미터가 되고 2억 이하까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시 세액 산출 방식이 있는데요. 자, 거기다 별표시 돼 있죠. 밑줄 2천만 원 이하, 네,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분리과세는 이제 원천징수에서 계산도 해보고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도 해봐서 둘 중에 유리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과세 세율이 이제 14%인데요. 종합과세 세율은 6에서 45%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요 임대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얼마 안 되면 6%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게 유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20%대 나온다 그러면 요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유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산출세액은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제해주고 공제금액이 14%가 된다. 자, 등록사업자는 60%, 무등록은 50%, 공제금액이 등록은 400, 무등록은 200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저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무등록사업자 그럼 만약에 2천만 원이다. 2천 여기도 2천이 됩니다. 자, 그럼 2천에서 우리는 경비를 빼주죠. 2천에서 2천 곱하기 등록은 60%.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이제 400만 원을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요 금액의 14%를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2천에 60%는 얼마예요? 1200인가요? 1200을 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2천에서 1200 빼주면은 800이 되고 800에서 400 빼주면 얼마예요? 400인가요? 400. 그럼 400만 원에 14%가 되는 거니까 4, 4, 16, 4는 4, 5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등록 사업자는 2천에서 마이너스 2천 곱하기 50%를 우리가 공제 주자. 그리고 마이너스 200만 원 공제를 줍니다. 자, 그러면 2천에 50% 되면은 얘 1000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천에서 1000만 원 빼주면 1000에서 200 빼주면 800이 되겠죠. 자, 800이 됩니다. 그럼 800에 대해서 14%가 되면은 8, 4, 38, 18, 112만 원 되겠죠. 112만 원. 네. 112만 원 됩니다. 네, 112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나오는 거죠. 2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의 공제. 자, 뭐라고 됐냐면 부동산 임대업 발생한 손실금은 종합소득 과표를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고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아까 그 종합소득 네 보시면 소득은 이제 이자부터 기타까지를 다 종합해서 가져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상가를 임대해요. 상가 주택. 그래서 상가를 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이 소득세는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더 크면 얘는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보다 경비 더 크면 마이너스 이것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 그럼 결손금을 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온 거야. 100만 원.
근데 여기서는 얼마가 근로소득은 1000만 원 나왔다 이거 1000만 원. 그럼 마이너스 100하고 1000만 원이면 서로 공제가 되느냐? 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고 얘는 1000만 원. 서로 공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900만 원이 된다 이거죠. 900만 원.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100, 1000이면은 서로 공제가 안 되는데 주택은 서로 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누구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가의 주택. 얘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주택은 필요제고 얘는 선택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제한테 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세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임대업 말고 이제 매매업 건설업이 있었죠. 자, 얘는 매매업하고 건설업의 구분이에요. 매매업하고 건설업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럼 매매업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을 하면 당연히 되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자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자주 사고 파는 것이 체크가 되면 매매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1과 세기간 이내에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을 판매했을 때, 자,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을 판매를 했을 때 얘는 사업자로 보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은 얘는 사업자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매매업자가 된다.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매매업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2번 판매하면 얘는 사업자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매업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매매업은 두 가지. 첫 번째가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요 경우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신고하냐면 본인이 사업자인 줄 모르고 그냥 부동산을 팔았어요. 또 팔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낙찰받은 걸 바로 팔았어요.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물건 또 팔았어. 그걸 다 양도세 신고를 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럼 다시 이건 수정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물론 낸 것만큼 빼주지만. 두 번째는 이제 신축에서 판매하는 것도 들어가죠. 신축에서 판매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이때 그 판매되는 물건이 상가냐 아니면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얘는 매매업이 됩니다. 하지만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건설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매매업이 되지만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건설업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업이 유리하냐 매매업이 유리하냐? 건설업이 더 유리해요. 건설업이 세금적으로.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82페이지에 맨 하단에 2번에 자, 소득세법 기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입니다. 왜 부가가치세냐? 사업자 여부를 가릴 때는 부가가치세 기준 따지거든요. 그럼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목적으로 1과 세기간 이내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매매업자가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매매업하고 건설업이 있죠. 자, 매매업은 팔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를 예정신고로 하는데 얘는 매매를 업으로 하니까 이제 예정신고가 있지만 건설은 없습니다. 건설은 이거는 개발로 보기 때문에 없고요. 그다음에 장특공제가 매매업은 있다 하지만 건설업은 없고 단기보시 중과세가 매매업은 없지만 없다. 건설업도 이 사업용 주택들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단기 보유 중과세라는 것은 우리 양도세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겸용주택. 자, 겸용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했을 때 각각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상가주택이 이제 상가는 상가, 주택이면 주택이면 좋은데 상가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가주택을 분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업종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자. 그럼 전부 다 주택이 되면 전부 다 건설이 되는 거고 쪼개서 분양했을 때는 주택 면적이 10% 이하가 되면 거의 대부분 주택이니까 건설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는 다 해드렸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게 24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우리 1주택 임대는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에 소지하는 거잖아. 해외에 소지하거나 고가주택은 신고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과세한다. 그렇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2억 원일 때는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여러분들 우리 간주임대료는 아까 봤습니다만 집이 세 채가 되고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 3억을 넘어야 되죠. 3억을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얘가 2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3억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은 아니다. 그럼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소형주택은 우리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and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얘는 제외가 된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집이 두 채와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을 받아요. 그러면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네. 대신 2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적용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집이 두 채,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이 이렇게 두 개 있다면 얘는 간주임대로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고 두 채일 때는 간주임대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현재 기준시가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고가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주고 받은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자,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얘는 임대인 수입인가요? 이건 아니죠. 이건 한전에 갖다 줄 돈이죠. 그러니까 수익 금액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명목으로 받은 지급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공공요금은 수입이 이거는 과세할 필요 없는 건데 초과징수한 거야. 그럼 초과징수한 거를 한전에 갖다 줄 리는 없죠. 임대인이 입마에 포켓하겠지. 이거는 수익 금액으로 산입해서 과세하자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옳은 것은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부 판단 시 자, 얘는 6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6억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9억 기준이죠. 9억 기준. 그렇죠. 9억 기준이죠. 그 다음에 5억 원인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했을 때 한 채라도 과세가 되는 거죠. 네,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수 판정이 중요했었는데 본인 이름으로 집이 한 채가 되고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으면은 이를 합산하나요? 합산해야죠. 합산해서 따져주고 있죠. 그래서 여부를 판단하죠. 그다음에 국내 세 채 소형주택은 아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의 임대 보증금액이 4억 원이야. 세 채고 4억 원이죠. 그럼 3억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이 돼야겠죠.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산입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한 종료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한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종료일 현재,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따져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한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기타 소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남은 주는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우리가 핵심 요약도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 잘 되십니까? 자, 날씨도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어쨌든 자기 자신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할 거는 많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것저것 많이 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모자란 건 기본서 찾아보시고 기본서 꼭 참고서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